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100번째 테마네요. 벌써. 자, 이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지방분권의 효용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게 뭐냐, 지방분권 했을 때 좋은 점, 아닌 게 뭐냐, 이런 거네요. 혁신적 정책의 채택 빈도를 높인다 이랬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실험 같은 게 가능하다 했으니까 혁신적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유연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응성, 대응성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생산적 능률의 증대에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지방분권의 반대가 중앙집권이잖아요. 근데 중앙집권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능률성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말미암아 3번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맞죠? 지방분권 시민 참여. 자, 이제 그거도 충분히 다 설명됐던 것 같고, 주민선호의 충족도를 높이는 게 반응성, 대응성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애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또 고르래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방금 전에 봤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뭐 요 얘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사무면은 그거를 이렇게 포괄해서 배분해야지, 이거를 떼어 이렇게 놓으면 서로 상충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또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사무라면 광역자치단체한테 맡겨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주고, 그거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정력이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지요.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요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다 맞는다, 이거 답으로 고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설마 다 맞을까?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인데, 이렇게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내생적 발전 전략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내생적 발전 전략, 외생적이다, 내생적이다 그러면, 내생적은요, 안으로부터 그 힘이 비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내생적 이런 표현들 갖다 막 써요. 경제학에서도 쓰고 행정학에 쓰고 그러는데,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 그랬어요. 내생적 발전 전략. 이게 이제 스스로의 역량 같은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 확보랑 연계성을 갖습니다.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앙집권화 했을 때 단점이 있으니까 지방분권화 하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낮은 대응성 그랬는데요. 중앙정부도 대응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민주성 대응성 확보를 노력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이 생생한 목소리, 이런 정보를 더 우월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성이 좀 상대적으로 처질 수 있고, 구조적 부패 그랬습니다. 구조적 부패는 개인적 일탈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탈과 달리 제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뿌리 뽑기가 어려운 부패 이런 것들일 수 있고요. 권력하고도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많이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좀 쪼개어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지방분권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건 중앙집권을 통해 가지고 공평성 같은 것들을 추구해 줘야 되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될 대목인 것이지, 지방분권을 더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그렇게 또 찾아가셔야 되겠네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그랬는데,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과 연계해서 보자면 이게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티브 있죠. 티브 오츠 뭐 이런 학자 나왔었잖아요. 티브가요 경쟁하는 지방정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경쟁을 통해서 고객에 해당되는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신공공관리론 쪽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3번만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앙집권화는 그럼 뭐냐? 아까 이거 신중앙집권화는요, 어디에서 특히 강조된다 그랬냐면, 지방분권이 너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것이 무슨 권위적으로 위계서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요,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방분권을 강화했을 때 단점은 일단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자기네들만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스스로는 완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화를 도모함으로써, 근데 다만 과거식의 중앙집권화는 너무 권위적이고 위계서열적이니까 그거 말고 신자를 붙여가지고요, 평등하고 존중하는 속에서의 중앙집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이, 역학관계가 중앙정부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린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고 중앙정부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권위적으로 나서서 지방정부를 억압하거나 하지는 못하게 하는 중앙집권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중앙집권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미식 국가에서 지방분권이 너무 강화되어 있을 때 신중앙집권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국가, 지방의 공동사무 증대, 그리고 중앙의 정책계획의 증대 등이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비전 같은 거를 또 세워야 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거, 이런 걸 기획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획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는 중앙정부지, 지방정부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서 1번은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신중앙집권화는 수평적 협동적 집권이 아니라 수직적 관료적 집권이다. 이거 완전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앙집권화는 과거식의 중앙집권이 아니고, 그래서 수직적이고 위계서열적인 관료제적인 중앙집권화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수평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해보자 라는 차원의 중앙집권화이기 때문에 신중앙집권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중앙집권화는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행정의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촉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그 지역구 중심의 선거구 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요, 국민들이요, 내가 주거지로 삼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권역이 확대돼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곳과 일하는 곳이나 주로 생활하는 곳이 다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광역행정이라는 거예요. 광역행정.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국민 생활권이 확대된다면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지기도 하는 것이고,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전국적 통일성 같은 것들과 최저 생활의 유지를 위한 형평성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집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권력은 분산하지만 지식과 기술은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권력까지 집중시키면 옛날식 중앙집권화가 돼서 그거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를 추구한다 라고 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 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과 거리가 먼 것. 우리나라는요, 신중앙집권화가 어울려요, 신지방분권화가 어울려요? 우리나라는 신지방분권화로 가야 돼요. 너무 중앙집중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는 뭐 뼛속 깊이 옛날부터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막 속담 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권력관계가 너무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거를 또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봐봐요. 여러분들 저기 지역 가서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가서 생활해라 라고 하면 수도권에 살던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취업은 수도권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경향이 나타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죽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기업들 지방으로 이전시킨 다음에 거기서 지역 인재 할당으로 해서 뽑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짙으냐, 가만 보면 과거부터 우리 경험치로 쌓여 있는 게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실제. 아니, 결과론적인데 나중에 봤더니 모든 지하철은 강남으로 통한다. 거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남에 가면은 버스 안 타도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에 몇 호선, 저기에 몇 호선 막 이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역 가서 잘 놀죠? 강남역. 강남역에 가보면은 강남역에서 그 교보문고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저 위쪽으로. 응? 한강 쪽으로. 북쪽으로지, 북쪽으로. 거기 섹터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는요, 지하철이 몇 개가 지나가더라? 지하철이 3개, 4개 막 이렇게 지나가. 4개, 4개. 저쪽 옆으로 가면 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막 다 지나가. 근데 또 새로 뚫는 것도 또 그 인접한 곳으로 지나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원 배분이 그쪽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많이 살면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지역구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구 비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봐봐요. 농촌 지역은요, 막 이런 식이야. 뭐 강원도,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갑, 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막 어디 뭐 전라북도 뭐야, 무주, 진안, 장수, 순창인가? 그런 식으로요. 군 막 4개씩 합쳐서 한 개의 선거구야.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수도권 봐봐요, 수도권. 수도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구에도 국회의원 3명 뽑고요. 예? 그런 식으로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5명 뽑고요. 서울에는 구마다 한 3명 뽑는 건 기본일걸? 그런 식으로 뽑아. 갑을병 그래가지고 인구가 조금 적으면 2명 뽑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수도권의 이 국회의원 수가요, 절반 되지 않을까? 절반? 응?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좀 하고
권한만 지방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자원의 흐름 자체를 지방으로 좀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도권에다가는요, 신규 공장, 대기업 공장 증설 자체를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어떻게 시위했냐면요, 지금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데 있죠. 거기가 이제 증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네가 원래 이천 공장이 있잖아. 이천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증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청주에 가도 공장이 있거든. 근데 왜 여기다 하려고 하냐. 이천도 수도권 언저리여서 안 돼. 이래가 이천은 사실은 서울에서는 좀 거리감은 있지만, 수도권 언저리라서 안 돼. 그래가지고 막으니까, 그럼 우리 공장 증설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대립하고 한 적도 있어요. 기업은 기업대로요. 지금 당장에는 사람을 뽑을 때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인프라도 수도권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삼성 핸드폰 있잖아요. 프리미엄 버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구미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구미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외국으로 빼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신지방 분권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보세요.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 과소의 폐해, 이거 극복하는 대안이죠. 그 다음에 탈냉전 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저 말은 좀 너무 멀긴 멀다, 그죠? 탈냉전 시대가 나오고 국제정세가 변했대. 자, 저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 원래 저게 국방, 외교, 안보 이런 거니까 저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국가의 역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간 좀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 분권으로 지방에다가 많은 권한들을 국가의 역할은 좀 줄이고 나눠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2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량 문화에 따른 개성상실의 회복지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중문화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다수 대중이 소비하고 있는 문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바지 하나를 사도 굉장히 저기더라, 그죠? 통 넓은 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놓은 청바지 이런 것들은 다 구닥다리가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또 되잖아. 이게 이제 대중문화, 유행 같은 것들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그 다양성 존중의 결과물로 지방분권화, 이걸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의 자기네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해봐, 이런 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2번, 3번 같은 거는 약간 좀 너무, 그죠? 주변에 확장된 얘기들을 끌어다가 지방분권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재택근무의 보편화. 이렇게만 잘 돼도 지방 가서, 저 같아도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줌으로 모든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굳이 수도권 언저리에 이렇게 살고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좀 막 이렇게 가서, 저는 여기도 살아보고 싶고 저기도 살아보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동안 탁 있으면서 일할 시간에는 컴퓨터 켜서 일하고 이럴 수 있다면, 이게 100% 구현된다면, 그러면은요 굳이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가 다 몰려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원이 다 중앙에 몰려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런 기미는 보이네요. 정보화의 진전으로 재택근무 보편화 같은 게 가능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방분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근데 국민적, 최적 수준의 유지의 필요성 그랬는데 최적이라고 썼어요. 최저라고 안 쓰고, 약간의 함정인가? 그러기도 한데, 최적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최저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이게 지방분권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적 최적 수준 유지의 필요성은 중앙집권적인 성향하고 어울리지
지방분권하고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을 5번으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과 관련된 건데, 지방자치법, 우리나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만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의심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기관 대립형이 아니면 기관 통합형인데 우리나라 기관 통합형 인정하고 있나요? 그런가? 그렇지 않지. 기관 통합형이 되는 데가 뭐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기관 대립형으로 우리나라는 일단은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 드려야 되겠죠. 기관 통합형부터 볼까요? 이거 주민자치랑 좀 연결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원내각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내각제형.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의원내각제형 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을 때요, 선거를요, 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뭐 선거냐면 지방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선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 선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 이제 집행 역할까지도, 장의 역할까지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 장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여기 의장을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대표 선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지배인을 선임해가지고 너가 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컨트롤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게 기관 통합형이에요. 기관 통합형. 그래가지고 지방의회의 다수 세력이 이 장의 역할도 도맡아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지방의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할 텐데, 당연히 여기에서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자기네가 표결하는데 상대편 쪽에 관련 있는 사람을 여기 장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겠어? 그럴 일은 없지. 자기네가 도맡아 하는 거지. 그쵸?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이 의원내각제가 더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더 적고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은요,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 못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통령제 하면서 권위주의로 계속 왔던 거잖아요. 대통령제 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 진짜 손에 꼽습니다. 에? 그런 정도예요. 대부분 다 보면 권위주의로 많이 흘러, 대통령제가.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통령 뭐 뽑으면요, 낙장불입이야. 나중에 가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보내기도 어려워. 내보내려니까요, 국민이 몇백만 명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야 돼. 그러면서 그것도 겨우겨우 어떻게 해요? 탄핵 같은 형식을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 죽어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뭐 그랬었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라고 할 때는 물러나 못했지.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성공의 기억들이 있을 때 보면은요, 진짜 대국민적 투쟁 같은 것들이 동반돼야 돼.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국뽕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이런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장으로 뽑힌 사람이 결국에는요, 지방의회를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대부분은 그냥 임기를 다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권력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은요,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총리 보고 물러나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시위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지지율 떨어지면 커트해. 왜냐면 얘네들도 다음번 선거 때 자기네가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인기 없는 총리가 나오면 잘라버려 그냥. 아니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든가 눈치 보여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본도 그래서 총리가 자주 바뀌는 편인데 이번 총리는 20% 미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데 이러면 당연히 물러나는 건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임기가. 예,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대 그냥. 다음 대안이 없나 봐.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자민당이라는 한 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당이라고 그래. 아무튼 이제 뭐 바쁜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할 건 없고 그냥 의원내각제 형태를 본딴 걸 요거를 갖다 기관 통합형이라고 한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요 이제 둘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가 된다. 얘가 그리고 지방의회가 더 주도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특징 정도 말하려고 아까 몇몇 국가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이다라고 하면, 이 기관 대립형은요, 대통령 중심제형이에요. 대통령 중심제. 이 대통령제는요,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느라고, 우리는 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일각에서는 우리도 왕을 추대하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에이 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왕의 어떤 상징적 의미까지도 같이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미국에서. 우리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이 그 당시로 보면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이 독립운동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튼 그때는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부득불 대통령제 해야 된다고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가장 유력 정치인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관철해낸 거예요. 그래서 1공화국 때 그때 처음에 출범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 공부할 때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는데 국무총리도 있어. 그 원래 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있는 거고요. 대통령, 부통령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변형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은 프랑스처럼 두 제도를 반반 섞은 경우에 그런 걸 해요. 근데 우리는 반반 섞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인데 그냥 희한하게 총리가 있는 형태가 돼 있어. 부통령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런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때 대통령 하겠다고 부득불 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 의원내각제 형태에다가 대통령 자리를 탁 얹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다 보니까 희한한 형태가 나왔던 거지. 그러다 나중에 총리제도 없애버렸잖아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갔었죠? 이승만 정부 때. 이건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 한국사 저 준비하실 때, 예, 한국사 공부하실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건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대립형이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거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미국의 이제 중앙 연방 정부 구성할 때 그 제도였죠.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도 하고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도 하고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하는 거예요. 이 선거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 둘을요 요렇게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그러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체크 앤드 밸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 둘이 극렬하게 대립합니다. 여소야대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다수를 배출한 정당 세력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세력이 다를 때 그럴 때 이게 정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는 게 기관 대립형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고 기관 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관 대립형의 경우에 행정책임의 소재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장에게 많이 쏠리죠. 여기가 행정 집행을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 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4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 아니네. 의결기관과 여기가 의결기관이죠. 의회가. 그리고 이제 요 장이 집행기관인데
이걸 이원적으로 구성한 것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통합형이 아니라. 그게 이제 틀렸네요.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대로 풀으려면 제가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 장점, 단점, 여기에 장점, 단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이게 출제 빈도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나와도 겉핥기 수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요.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적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고, 기관 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와 비교적 유사하죠. 기관 통합형에서는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가요. 잘못 눌렀어. 이거 봐봐요. 이게 기관 통합형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뭐라고 그럴까요? 권한을 다 쥐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은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다 주도해서 다 전반적인 걸 이끌고 효율적으로 이끈다는 거는 여기가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책임도 요 세력, 의회를 장악한 세력이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기관 대립형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대조해 보시면 되죠. 기관 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체크 앤드 밸런스의 원리는 여기로 와야 된다 그랬죠. 기관 대립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5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앞에 문제에서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기관 대립형이 행정색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넘어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기관 통합형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놨어. 저게 상충되는 얘기일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충되는 얘기는 아니고 저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이쪽에서도 책임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도 책임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책임을 의회가 다 짊어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주로 행정 집행에 대한 책임은 장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따로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 찾았고 5번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기관 통합형은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떨까요? 보다 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정확하다. 그랬는데 이거 보기에 따라 달라.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찾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의회 중심으로 가면 의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서 같이 녹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녹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요. 소수의 의견도 나름 타협의 대상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관통합형에서 행정의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대립형으로 해가지고 장을 따로 선출하면 여기에 승자는 오로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소수의 의견은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지난 대선 때 몇 프로 차이였어? 0.7% 차이였나? 1등과 2등 격차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굉장히 작았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떨어지신 분이 역대 최다 득표로 떨어졌을걸? 떨어진 사람 중에? 그랬었을걸?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1등만 딱 선택되는 구조가 되잖아. 여기서는 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기관통합형에서 보면 여기는 의회가 중심이니까 의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해가지고 그만큼의 의원 수들이 여기 채워져 있는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행정의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자체가 다양한 어떤 주민의 계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다라고 봐서 그래가지고 이걸 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대립형 중 약시장 의회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약하고 의회가 강하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약시장 의회형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오히려 약하고 형식적으로는 대립형인데, 그죠? 예, 대립형인데 시장이 약하고 의회가 세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시장의 고위직 지방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약시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약시장.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시장이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거부권 같은 게 없으면 약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봐보세요. 여야가 우리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정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예?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뭐예요? 의회의 과반 세력을 확보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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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싫단 말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행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그 의회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압박하는데, 대통령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는요, 약시장형이야 강시장형이야.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센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세, 너무 세. 난 제일 불만이 항상 대통령하고 소속을 같이 하는 여당 의원들이 견제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데 참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네 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그런데 대통령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거는 역대 우리나라 뭐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돼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대통령을 떠받드는 정도의 역할을 의원들이 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 정도로 우리는요 강시장 형태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거부권은 그 상징이죠. 상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강하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시장이면 거부권이 없는 거예요. 약시장이면.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매우 커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시장 의회형이 나왔어요. 시장이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강시장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 형태라고 했으니까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 몇몇이 여기 장 역할을 대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로 참여해서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요. 실제 그 비슷한 형식이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하고 있는 국무회의 제도예요. 국무회의 제도. 우리나라도 국무회의를 흉내는 냈어. 근데 영국하고는 달라. 자, 우리나라 국무회의 장면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요,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이 주로 겸해요. 겸해서 하는데, 대통령이 나 이거 강력히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어때? 당신들 생각은 어때? 그랬는데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이 뭔가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손 들고 저는 반대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 한다고? 이걸 하면 그 다음날 장관 경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 구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법으로 원래 대통령제는 국무회의 같은 게 없어요. 미국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걸 두고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될 사안들을 쭉 열거는 해놨어요. 그러지만은 그 표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 있어? 없으면 통과시킨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끌고 가는 형태라서 사실상 이제 의결은 형식적이고 그런 형태고요. 그냥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의견을 구한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제도는
이해 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영국은 달라요. 영국은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반대다 이런 것도 막 총리 앞에서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보면 위원회 제도. 국무위원이라고 하잖아. 그 위원회 제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게 영국에서 보면 총리일 텐데, 총리가 결국에는 어때요? 그 회의를 중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 그죠?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무위원들이 심지어 뭐 표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오셔가지고 국무회의 할 때도 쭉 뭐 읽어주고 나가신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 적어야 돼. 막 받아 적어야 돼, 국무위원들이. 그러니까 회의, 토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받아 적어야 되고. 어떤 대통령은 또 들어오면 자기 말만 한대. 얘기를 안 듣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는 거야. 우리는 되게 형식적이다. 근데 영국과 같은 구조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과 그 주요한 위원회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약시장 의회형 또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돈줄을 의회가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행할 때도 의회가 자기의 의중을 다 이제 관철해내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지배인을 두는 경우입니다. 이 형태에서는 시 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시 지배인을 둔다는 얘기는 의회가 시 지배인을 선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의회가 선임하고 임명을 했지만은 실질적 권한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 권한을 줘서 이 사람을 믿고 맡겨놓고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둬야 돼요. 만약 그래서 이 시 지배인이 있는데 시장이 따로 있다 치면, 그때는 시장은요, 시장은 여기 메이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죠? 지배인은 매니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의회가 임명한 매니저가 힘을 쓰고 시장은 좀 찌그러지는 형태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영국 제도일 수도 있어요. 영국에 왕이 있지만 왕은 어때요? 실질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누가 그 역할을 해요? 총리가 그 역할을 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왕정이 폐지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걔네도 의원내각제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을 의회가 뽑아놔요. 그리고 총리도 의회가 뽑아요. 그렇게 뽑는데 여기에서 장은 사실은 대통령이 맡고 있는 거라고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배인 역할처럼 그걸 주도하는 것은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강시장 의회형은 우리나라 대통령제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형태다 그러면 영국의 국무회의 하는 모습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시장 의회형이다 라고 하면 의회가 주도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저런 형태가 많고요. 의회 시 지배인 형태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형식적 대통령이 있는 독일과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 그죠? 실질적 권한을 요 이제 지배인격인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여기서 이제 4번이 되었다, 이렇게 찾아내 보고요. 그 다음에요, 다음 중 우리나라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안에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중충제를 하고 있죠. 중충제를 하고 있다. 중충제. 지방자치를요, 중충제로 하고 있다. 이게 단층제와 중충제가 있습니다. 중충제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단층제다 그랬을 때는 중앙정부가 있고, 이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층제다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주정부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죠? 주정부 같은 게 있고, 주정부격인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 형태로 보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중충제 아닙니까? 중충제로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는 없죠. 우리나라 주는 없고 시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도 단위를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시도 단위를 나눠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래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시군구라고 표현하죠. 시군구라고 표현합니다. 시군구. 됐을까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데, 자, 여기 우리 시도에 해당하는 데가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시도에 해당하는 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네,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가 있다 그랬고요. 도가 있고, 그리고요, 따로 봐야 되는 게요, 뭐가 있냐면은, 이 도에, 잠깐만요. 이 도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하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있죠? 여기를 포함해서 같이 보셔야 되고, 이거 말고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여기 시도 단위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군구 단위로 있는 건 뭐냐. 여기 시군구 단위로 있는 것은 뭐죠? 시군구 단위면은 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있고요. 자치구죠. 여기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가 있죠. 그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군도 있어요. 시군인데 군을 앞에다 쓸게요. 편의상 앞에다 쓸게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는데, 광역시 밑에 일부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군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여기가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중충제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요, 단층제 형태를 지금 이제 띄고 있어요. 올해 시험 보실 때는 저렇게 하시면 돼요. 제주도가 근데 중충제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그게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예전에는 여기도 중충제였는데 단층제로 바꾼 거거든요. 바꿔놓고 있는데 다시 중충제로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단층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흥미로운 게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제주도 밑에 행정시가 있죠? 행정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단체로서의 시가 아니라 행정단위로서의 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요, 보세요. 자, 자치구 밑에 동이 있어요. 동이 있고, 시 밑에도 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읍하고 면이 있죠. 읍면. 이거는 보통 군 밑에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 밑에도 읍면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요, 시 밑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행정구가 있을 수도 있죠. 행정구. 시 밑에는 행정구가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도 뭐가 있냐면 행정시 조금만 위로 올려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요 밑에도
따로 씁시다 그냥. 예, 여기까지 화살표 긋기 그러니까. 요 밑에 도시 지역엔 동이 있고 농촌 지역에는 읍, 면이 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읍면.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행정시가 없고 쭉 내려가서 동, 읍, 면 이렇게 또 존재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디를 끊어줘야 되냐면, 자,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 여기까지는 괜히 했다.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끊을까요? 여기. 이렇게 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 얘네들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제주, 세종, 거기다가 자치구, 시, 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이제 어떤 단위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자치 단위가 되는 거죠. 자치 단위. 그죠? 자치 단위가 되는 것이고, 자치계층,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자치계층. 나머지 여기 하얗게, 여기 돼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하얗게 쓴 거, 얘네들은 이제 행정 단위가 되는 거죠. 더 상세히 보면, 여기 면 밑에는 리가 있어요. 리, 알죠? 리도 있지, 리. 네. 이런 거 다 행정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잡하지만 저렇게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와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세종시와 제주시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기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광역자치는 따로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됐고, 우리나라는 절충적 방안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거는 좀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 따로 좀 보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 있죠. 주민자치. 얘네는요 뭐였냐면 포괄적 수권주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네 개별적 수권주의. 참 미안 잘못 썼다. 개별적 수권주의. 그래서 이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알아서 자기네 권한을 결정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 수권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단체자치 쪽은 여기는요 포괄적 위임주의라 그래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간에 이 위임을 다 받아서 위임받은 일을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괄적인 건 맞는데요, 일방적으로 위임해 주는 게 아니라 예시주의다. 예시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 둘의 절충형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충형 모형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죠. 예. 그리고 군에는 읍면을 두고 있고, 시와 구에는 동을 두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읍면에는 리도 이렇게 따라 나온다. 이거 설명 다 돼 있네요. 자,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언급된 바가 아직은 없어요. 예. 근데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요.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도 2개의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인천에도 2개의 군이 있고, 부산에도 기장군, 울산에도 울주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군을 두고 있는 광역
시가 있다. 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원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자치시 밑에 구나 그 다음에 군을 둘 수 있다 라고는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종시 특별법을 통해서 세종시는 아직까지는 구나 군을 두면 안 돼. 그런 정도 사이즈 안 됐어. 이렇게 돼 있는 격이에요. 뒤에 그 설명은 제가 덧붙인 거고, 일단은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에서는 특별자치시 밑에 구나 군을 둘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세종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특별법을 통해서는 세종시에 구나 군을 아직은 설치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 당연하죠. 민주적인 어떤 이념적 토대 위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시는 있지만 그게 자치시가 아닙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중 단층제 장점이 아닌 게 뭐냐 그랬어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거리가 단축된다라고 했는데, 단층제라고 한다면은 의사소통 거리는 단축되겠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광역자치단체 같은 게 끼어 있는 게 중층제니까, 그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라서 정보 전달이 좀 뒤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층제에 비해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그리고 지역적 특성 및 개발성을 더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정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보셔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막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번, 3번을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이거는 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중으로 돼 있으면 그 행정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서로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책임 아니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층으로 돼 있으면 책임 소재는 분명해집니다. 그럼 2번과 3번 중에 뭐가 더 확실한 답이냐? 3번이 확실한 답이죠. 왜냐면은요, 중앙정부가 굉장히 큰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층제에 비해서 단층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건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제약하는 게, 중앙정부도 잔소리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잔소리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는 잔소리를 안 하는 거잖아.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잔소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중앙정부만 통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중층제, 다층제인 경우에는 야, 우리를 제약하는 게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도 우리를 자꾸 컨트롤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맥락으로 2번을 접근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확실한 게 3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문제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끊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